자, 시작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벌써 이제 종착역이 다 와갑니다. 그죠? 오늘 벌써 9주째 돼요. 그죠? 무장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늘 이광이라고 하는 사마천이 가장 존경했던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광의 일생을 통해서 당시 한나라 초기의 명장 이광이 보여준 인품, 그 다음에 이 이광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서 우리 계속 우리 군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군의 리더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재무장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군이 특히 이제 육군으로 편중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많이 가담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5.18 문건이 미국의 문건들이 다 공개가 되고 해서 군이 얼마나 정치적인 부분에 발을 담궜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낱낱이도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YS 정권 때 하나회 숙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풍 운동이 벌어져서 조금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군의 그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 출세를 위해서 정치권에 줄을 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명장 이광의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의 삶을 따라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 하면은 사마천이 남긴 이 8글자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뭐 이 8글자 인용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저 8글자를 종종 인용을 하곤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좀 일찍부터 저 8글자를 방송을 통해서도 또 제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아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책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8글자는 속담입니다. 도리불언이나 하자성애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 8글자를 사마천이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20살 때 대여행을부터, 여행도 마찬가지거니와 그 이후로 황제를 수행을 해가지고 10차례 정도 지방을 순시를 합니다. 그때마다 지방에서 내려오는 자료들을, 즉 지역 자료들을 입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백성들의 언어를 많이 자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즉 문어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어체 문장들, 대화체 문장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 같은 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문장 속에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추어탕 시절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요즘 저도 추어탕 먹으러 한번 갔더니 아이고 어떻게 손님이 이렇게 많은지, 가을에 보시니 추어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추어가 보시면은 물고기 여자 옆에 가을 출자를 써요. 그러니까 가을 물고기면 물고기에 들어갈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기에 보면은 한나라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드러내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유방이 아주 욕쟁이에요. 그죠? 그 가운데 유방이 이 추어를 거론한 대목이 있어요. 사기에는 추자 대신, 가을 추자 대신 취할 치자를 씁니다. 물고기어를 쓰고 취할 치자를 쓰면 취어가 된다. 이 취어라고 하는데, 취어인데 그 뒤에 이제 생자를, 날생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선생, 서생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생자입니다. 취생이라고 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런 잡놈, 미꾸라지 같은 놈, 또는 뭐라 잡어, 그죠? 잔챙이, 이런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단어를 적절하게 구사한다든지, 민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속담이나 격언들을
지원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은 사마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대목이 나오고 사기에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대목이. 그게 뭐냐면 뜻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라고 하는 사위직이자 사라고 하는 대목이 3번이나 사마천 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 라고 하는 오늘날로 보면은 상당히 여성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얘기가 있는데 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속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뜻을 가진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이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요 대목을 3번이나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어로 보입니다. 이 속담도 사마천이 사기에다가 인용을 함으로써 2000년 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아주 유명한 명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8글자가.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리는 오야시라고 되게 쓰는데 표준어는 자두래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저절로 길이 난다. 큰 길이 난다. 라는 뜻입니다. 복숭아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은 그 밑으로 절로 길이 나는 이유는 봄이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맛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저절로 길이 난다라는 거죠. 한 인간의 인품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광이라는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인품을 사마천이 저렇게 속담을 빌려가지고 천고의 길이 남을 아주 명언으로 남겨놨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은 사실 저 말을 가슴속에 새기면은 정말 제대로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만은 이광 장군의 삶 자체는 대단히 고독하고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찬사 뒤에 감춰진 고독과 고고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고고한 성품의 사람이고, 되게 이제 고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또 사회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고 통치자나 리더가 그런 고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제대로 알아서 기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마천이 이광이라고 하는 무장을 통해 가지고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런 고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 군인들의 박해를 받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재능 있는 인재, 어진 인재들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기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에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회고입니다. 사마천이 이광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군을 본 적이 있는데 시골 사람처럼 투박하고 소탈했으며 말도 잘 못했다. 그래서 이게 눌구소원이라고 하는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구는 말이 어눌하고 말수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어눌하니까 말수는 많을 수가 없죠. 그죠? 적을 수밖에 없는데, 눌구소원이라고 하는 이 눌자를 썼어요. 그죠? 그 한비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시황을 만났는데 한비자가 말을 더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진시황을 만나서 진시황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팽개 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사하고 간신배들이 농간을 부려서 한비자를 결국은 옥에 가두게 만든 그런 또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도 사마천이 이 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사마천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더듬거나 말수가 적거나 또 말이 투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꼭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비자고, 그 다음에 이광이고, 그 다음에 사마천 당대에 같이 살았던 사마상녀라고 하는 최고의 문장가. 글은 그렇게 잘 썼는데 말을 못했죠. 거기도 말 더듬이었거든요.
이 눌자하고 눌자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이 눌함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눌함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대문호 노신선생의 소설집 이름입니다. 눌함은 이거 함자는 고함 지른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 못한다는 뜻이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눌함이 노신의 유명한 소설집입니다. 사마천은 직접 이광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나보고 인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마천이 이광이라고 하는 장소의 열전을 기술을 하면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사기에는 모두 130권인데 순서가 있죠, 그죠? 대개 연대 순서대로 합니다. 연대 순서대로. 특히 본기 같은 경우는 저 사방 오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본기, 주본기, 음본기, 그 다음에 진본기 해서 진시황 이렇게 해서 자기 당대까지 한무제 때까지 연대 순서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전도 대체로 연대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는 배치를 아주 절묘하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백구가 이장군 열전, 이게 이광 장군에 대한 열전이고요. 110은 흉노 열전입니다. 이광 장군은 흉노하고 평생을 전쟁과 전투를 치렀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111이 위장군 표기 열전입니다. 이건 누군지 모르시죠, 그죠? 이건 여기는 이장군 이씨죠, 그죠? 그러니까 이광입니다. 여기는 위씨입니다. 위장군 표기 열전은 위씨입니다. 위청이라고 하는, 얼핏 보면은 이장군 열전하고 위장군 표기 열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흉노하고 관계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장수들이. 그러니까 흉노 열전을 중간에 사이에 두고 이장군 열전을 앞장 세웠는데 이때의 장군은 존경의 단어입니다. 이때의 장군은요, 조롱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슬쩍 뭐라고 했냐면 벼슬을 하나 슬쩍 집어넣었어요. 위장군 표기 열전이라고 해가지고 표기 장군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거든요. 장군한테 주어지는 벼슬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위장군은, 이 장군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과 멸칭이에요. 멸시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이 장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목 하나에도 이거를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찾아내는데 한 2000년쯤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고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사마천의 의도가 안에 내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정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장군의 집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은 할아버지가 진나라 때 유명한 명장인 이신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신에 관해서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은 연나라 태자단, 연태자단이 누구냐 그러면 현가라고 하는 자객을 진시황한테 보내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주모자입니다. 이게 주동자입니다. 현가의 암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진시황이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연나라를 아주 박살을 냅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이 연나라 태자 단을 추적했던 사람이 이신입니다. 이광 장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은 이름이 없고 이광이 나와 있고요. 이광 본인이고, 그 다음에 이광의 아들이 3명입니다. 이당호, 이초, 이강, 이렇게 3명인데 아까 이광 장군은 이장군 열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위장군 표기 열전의 위 장군은 위청이라는 인물인데 여기가 이 이감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릉이 손자입니다. 이릉이 누굽니까? 사마천의 변호하다가 궁역을 자청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입니다. 이광 장군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릉도 장군 무장 집안의 자손답게 할아버지처럼 흉노와의 전투에 나갔다가 중과부족으로 결사대 5,000명을 끌고 8만 명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항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허위보고를 한무제가 믿고는 반역죄를 적용을 해서 이릉편을 들었던 사마천을에게 사형을 선고해요. 바로 그 사람인데, 이릉이. 이당원은 큰아들인데요. 성격이 강직하고 한나라 무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한언이라고 하는 이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미묘한 기록들을 남기냐 그러면요. 황제들의 이제 기호와 취향들을 황제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남기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지금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호와 취향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젊고 어린 남자애들을 가까이 하는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언이라고 하는 놈도 한무제하고 그 동성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황제의 그 위세만 믿고 까불다가 누가 벼슬 높은 사람이 지나가도 길도 안 비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당호가 잡아다가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그죠? 이광도 대단히 강직한 사람인데 그 아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초 두 번째 아들은 대군의 태수를 지내는데 일찍이 죽습니다. 이 셋째 아들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이 위청도 그 한나라 무제에 엄청난 총애를 받는 장수입니다. 이게 정치 군인들인데 이 곽거병하고 이제 같은 친인척 관계인데 이 곽거병은 이름이 재밌죠. 곽거병은 왜 한무제의 사랑을 받게 됐냐 그러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갈것자에다가 아플 병자, 우리가 병 났다 할 때 그 병자를 써요. 그래서 병을 제거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병이 없어졌다, 병이 날아갔다 이런 뜻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궁중에 들어가 있는 자기 언니인가 여동생을 보러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곽거병이를 안고 궁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한나라 무제가 병중이었어요. 아파요. 그래서 이 곽거병의 어머니가 노심초사하는 거야. 애가 울면 어떡하 이제. 그런데 아니나 다를로 울어. 애가. 그런데 병중에 있던 한 무제가 애 울음소리를 듣고 병이 나왔어요. 마음 정신이 맑아지면서 몸이 가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애 누구 애냐 하고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애 이름 졌냐? 그랬더니 아직 안 졌습니다. 아마 졌어도 안 졌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분위기상 그렇게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줘준 이름이 거병이야. 자기 병을 없애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에 보면은 재미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화상녀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의라고 하는 안일 불자에다가 의심할 의자 쓰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녀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상화상녀를 비롯해서 한나라 초기 때 상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3사람이나 이제 기록에서 제가 찾아냈는데, 상화상녀는 말을 더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개똥이었잖아요. 견자, 개새끼였잖아요. 이게 크면서 이름이 듣기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상녀로 바꾸는데 왜 바꿨냐 그러면 전국시대 때 조나라의 유명한 외교관이었던 인상녀라고 하는 말 잘하는, 자기가 말을 더듬으니까 인상녀처럼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상녀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마상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인상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모인상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멘토로 삼고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사모하거나 정말 존경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기에 나오는 이름들만 봐도 참 재미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일 재미난 게 곽거병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나라 무제한테 어릴 때부터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무시로 드나들면서 나중에 결국은 장군이 무장이 돼가지고 흉노를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그래서 크게 출세했던 인물이 바로 곽거병입니다. 그런데 이감이라고 하는 이 이광의 아들이 위청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 대장군 위청을 두들겨 패는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위청 입장에서는 이게 맞은 게 쪽팔리는 거예요.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너 시시시해. 근데 그걸 알고 있던 나중에 곽거병이 사냥을 나갔다가 몰래 숨어 있다가 화살을 쏴가지고 이감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청이나 곽거병은 사실은 한나라 무제의 사랑을 아주 잔뜩 받았지만은 인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열한 인간들이었죠. 그리고 먹을 거, 군수품 뭐 이런 거 남아도는데도 자기 먹는 거 막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데도 병사들한테 안 나눠줬던 그런 장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군 열전을 제일 위에 배치하고 중간에 흉노 열전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위장군 표기 열전을 배치해가지고 위아래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게 되면은 선명하게 이 장수들의 차이점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죠. 요게 사마천의 한나라 초기 때 장수들을 열전을 배치한 아주 절묘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게 되게 이광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운한 집안이죠. 나중에 이름은 흉노한테 항복하고 난 다음에 전 가족이 노무를 포함해서 전 가족이 물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함이 밝혀졌는데 나중에 사신이 가가지고 한나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니까 안 돌아옵니다. 이름은. 그렇게 해서 한나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증오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일흥에 가서 결혼도 하고 일흥에서 흉노에서 결혼도 하고 흉노에서 벼슬도 받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일흥은.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지만은 일흥의 가족들을 그렇게 몰살시켜버린 한 무제에 대한 섭섭함이죠. 그죠? 그런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이 완전히 일흥을 끝으로 몰락을 해버립니다. 몰락했다기보다는 기록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흉노로 건너감으로써 일흥이. 이게 이광 집안의 간단한 내력이고요. 그리고 이신이라고 하는 장수에 관한 중국의 어린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분쯤 될 겁니다. 자, 이광 장군의 출신지는 농서군 성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보면 감숙성 천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전혀 어딘지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은 실크로드 가는 길입니다. 실크로드 가는 길에 2001년도에 제가 처음 실크로드를 가면서 저 이광 장군 무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제가 벌써 18년 전에 이광 장군의 무덤을 갔었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 3년 전에 또 실크로드를 가면서 제가 이제 중국 탐방 20주년 기념으로 실크로드를 탐방을 가면서 다시 한번 들렀어요. 그래서 이광 장군 무덤을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명인들이 많이 저기서 배출이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연 누구냐 그러면 당고조입니다. 당나라 시조입니다. 이세민은 누구죠? 당태종이죠. 이연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호공이라고 하는 또 인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중국사에서 유명한 또 명인이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춘추 시기에는 60여 명의 명장들이 여기 배출이 됩니다. 이런 인물들이 배출이 됐고요. 한나라 때도 이광을 비롯해서 조충국, 상관걸 같은 무장들이 많아요. 무장들이 이상하게 이쪽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는 누구냐 그러면 이태백이가 여기 출신입니다. 이백이. 이백도 사실은 평화 시기에 태어나서 그렇지 혼란기에 태어났으면은 무장이 됐을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는 칼 차고 다니면서 협객을 자처하고 다녔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태백의 시 가운데는 협객행이라고 하는 협객을 노래하는 시도 한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감숙성 천수라고 하는 곳이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요 경력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185년 전후에서 출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뻘입니다. 약간 나이 많은 아버지뻘, 4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기원전 164년, 이제 20살 때죠, 그죠? 흉노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21살이네요. 그죠? 중랑이 되고, 그 이후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무장의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기원전 156년 30살 무렵에 경제가 즉위한 다음에 농서지역, 아까 농서는 자기 고향입니다. 도의가 되었다가 기랑장으로 옮겼고요. 기원전 154년 경제 때 한나라가 병목위기를 겪습니다. 오초칠국의 난이라고 하는데 오나라하고 초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7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중앙 한나라 왕실에다가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병목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좀 유용합니다. 역사를 이해하는데 대개 정권 초기 때 되면은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공신들 아니면 그 자식들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 왕조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문제이자 원칙이긴 합니다만 왕조 체제의 왕위 계승의 원칙은 적장자 계승 원칙이지 않습니까? 본부인한테서 태어난 큰아들. 예를 들어서 본부인을 먼저 얻었고 그 다음에 첩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궁들이 많아요. 본부인한테서 애가 태어나질 못했어요. 아들이. 그런데 첩한테서 아들이 태어났어. 그런데 한참 뒤에 본부인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뭐 십몇 년 뒤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그래도 얘가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장자입니다. 요거는 본부인이 아닌 첩에서 태어난 큰아들은 서장자라고 합니다. 우리 서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자 가운데서 큰아들이 서장자다. 그래서 왕조체제의 기본 원칙은 중국에서 정해놓은 원칙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대로 물려받은 게 적장자 계승 원칙입니다. 적장자 계승 원칙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이 아들이 중간 정도까지 리더십이나 자질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질 형편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대만의 유명한 지성인 백영 선생 같은 분은 뭐 제가 이제 사마천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그분인데 내가 이분 얼마나 존경했으면 책을 보고는 뵙고 싶어가지고 대만까지 가서 보고 왔거든요. 이분이 이제 백양 중국사, 중국 원서로는 이제 중국의 사강이라고 하는 역사책 통사 9년 26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이분은 역사책을 썼어요. 그 역사책이 중국인 사강이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국내에서 번역을 해서 냈고 지금은 이제 백양 중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중에 있는데요. 이분은 자기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적장자 계승 원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 적장자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간에 두뇌나 그 다음에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궁뎅이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궁뎅이만 있으면은 뭐 이게 백치가 됐든 간에 뭐 어디 불구가 됐든 간에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똑똑한 아들들이 그리고 이 똑똑한 아들을 보좌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이건 뭐 저거 앉혔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종종 탈적 현상이 일어난다. 적장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탈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 몇 가지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기 되게 정권 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정권 초기나 정권 말기 같은 경우죠. 왜? 정권의 힘이 떨어졌을 때. 정권 초기에 아직까지 제도나 문물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공행상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이런 적장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자들 가운데에서도 작은 아들들이 야심을 품죠. 여기 이제 조선시대 때만 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그죠? 이방원이 탈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조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요게 그 위기를 잘 넘기면은 한 왕조가 안정된 기반 하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병목위기라고 한다. 뭐 병목위기는 되게 교통 상황에서 이제 교통 때문에 나온 용어인데 사실 이쪽 물이 내려가다가 병목위기만 넘기면 확 뚫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린 이세민, 당태종도 자기 형하고 동생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 현무문의 정변이라고 해서 정권을 찬탈한 그런 인물입니다. 다행히 정치를 잘해가지고 중국 최고의 명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하죠. 어쨌든 간에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한나라 초기 때 병목위기는 기원전 154년에
오나라하고 초나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7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중앙정권의 반기를 든 5초 7국의 난이라고 하는 병목위기가 닥칩니다. 이때 이광은 표기 도의가 돼가지고 주화부를 따라서 주화부는 이 5초 7국의 난을 진압한 명장입니다. 주발이라고 해서 개국 공신의 아들입니다. 한나라 초기의 개국 공신 가운데 무장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토사구팽당한 한신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번쾌, 그죠? 예. 그 다음에 주발, 이게 다 이제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주화부예요. 근데 주화부도 아버지 못지않은 명장이었습니다. 이 주화부가 5초 7국의 난을 평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광은 바로 이 주화부를 따라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초의 군대를 공격해서 적장의 길을 빼앗는 등 큰 공을 세워가지고 양나라 이 5초 7국의 난에 가입하지 않은 양나라 왕으로부터 장군 도장을 받습니다. 크게 이때가 이제 30대니까 엄청난 출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광에게 큰 문제로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원전 144년에 이제 40대가 됐죠. 그죠? 산서성 원평이라고 하는 안문에 침입한 흉노를 물리쳤고요. 기원전 129년에 흉노와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는 또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패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때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속전을 내고 서민으로 강등이 됩니다. 여기 이제 한나라 초기 때 사마천 일생 말씀을 드리면서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속전,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궁형을 자청해서 성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형을 선고됐지만 속전을 내고 서민으로 강등됐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장수입니다. 기원전 128년에 흉노가 침공하여 요서태에서 한왕국이 전사를 합니다. 이때 다시 이제 불려갑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북평이라고 하는 지역에 태수가 됐고, 흉노는 이광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 비장군입니다. 나라다리를 날비자를 써가지고 비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비장군 이광이 두려워가지고 여러 해 동안 우북평을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고, 기원전 123년에 낭중역의 직위로 다시 장군으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19년에 대중군 위청을 따라서, 대장군입니다. 대중군이 아니고 대장군 위청을 따라서 흉노 정벌에 나섰다가 군령을 지키지 못한 제목으로 군법에 회부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간략한 이광이라는 장수의 이력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군령을 지키지 못한 제목으로 군법에 회부된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은, 장수로서의 이광은요, 사마천은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활을 잘 쐈어요. 이광이. 그러니까 이광은 그 전투가 없을 때는 병사들하고 허수아비 같은 거 세워놓고 활 쏘는 시합을 했어요. 예, 늘 다른 거 하지도 않습니다. 팔이 원숭이처럼 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활을 당기는데 아주 대단히 유리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죠? 300근 이상의 힘이 필요한 대왕이라는 활을 사용했답니다. 300근이면 150kg인가요? 500g으로 잡아도, 그죠? 150kg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600g으로 잡으면 180kg고, 중국은 다 500g으로 합니다. 한 근이. 150kg 이상의 힘이 필요한, 와. 상당히 잘 안 갑니다. 몽고 기병의, 전 세계를 떨게 만들었던 몽고 기병의 활이 150근 좌우된다니까, 그 배나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직접 목격한 대목을 갖다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몽고 기병에 관해서는 아마 비교가 될 겁니다, 그죠? 뭐 근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300근은 뭐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로 하는 그런 힘센, 어쨌든 장수였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이광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센 활을 썼는가라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이제 사석이 일화라는 건데,
이광이 종종 호랑이 사냥을 했대요. 여기 호랑이를 잡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사냥을 했는데 실제로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그날도 하루는 숲속을 이렇게 가다가 뭐 막 움직이길래 호랑이인 줄 알고 활로 쐈어요. 명중을 시켰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돌이야. 화살이 돌에 가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한 번 더 해봤다는 거죠. 그때는 안 박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색입니다. 돌을 쏘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예.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돌에다가 활을 쏴서 꽂힐 만큼 대단히 센 그죠? 예. 궁수였습니다. 한 번은 흉노에게 포로로 잡혔는데요. 완전히 부상당한 척, 힘이 없는 척하고 가다가 어린 흉노 병사 말을 빼앗아서 타고는 몇 사람을 죽이고는 탈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죠. 그죠? 패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서 돈 내고 서민 됐죠. 그죠? 예. 호랑이 잡으러 다녔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죠. 뭐. 그 다음에 흉노 병사들하고 대군들하고 마주쳤는데 자기네 군대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대범하게도 야 안장 풀어라. 말 안장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는 혀요. 대군들을 눈앞에 두고는.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제갈공명의 공성계 같은 겁니다. 저거 뒤에 분명히 있을 거야. 다른 군대들이. 그래서 흉노 군대를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대단히 대범한 그런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좀 무모하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비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당시 흉노와의 전쟁 상황에 있어서는 어린애까지도 다 이름을 알 만큼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명산사호라고 되어 있죠. 명산에서 호랑이를 쐈다 그러는데 돌을 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인 줄 알고 쐈더니 돌에 가서 화살이 박혔다라고 하는. 이광하면은 활 쏘는 그림들이 기록화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넘어와서요.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의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첫 번째 3화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기본인데 제일 하기 어려운 그죠? 공직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청렴이죠. 그죠? 권력을 가지거나 자리를 가지게 되면 저놈은 청렴하기가 참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네. 청렴하여 상을 받으면 번번이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음식도 군사들과 함께 먹었다. 죽을 때까지 40년 넘게 2,000석 녹을 받는 관직에 있었으나 집에는 남아있는 재물이 없었으며 끝까지 집안 재산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식량과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보아도 병졸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병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음식을 먹었다. 사람들에게 관대하면서 까다롭지 않아서 병졸들은 그의 지휘를 받는 것을 좋아했다. 활쏘기를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일생을 마쳤다. 이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요. 화살 한 발에 적군 한 명이 반드시 쓰러져야 된다. 그냥 헛되게 활 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방 무기를 아낀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전투에 나가서 적과 싸울 때는 집중하라라는 거죠. 집중해서 화살 한 발이라도 그냥 헛되게 쏘지 말고 적을 위협하고 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길러라. 그래서 평소 때 늘 활쏘기로 병사들하고 시합하고 내기하고 이렇게 해서 전력을 강화시킨 그런 장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흉노 군대에서는요,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어서 이광 작가는 반드시 산채로 데려가라 라고 하는 특명을 내렸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령하고 어긋났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흉노의 군대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항상 앞장서 가지고 전방에서 전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전방에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흉노의 전투를 내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정치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광을 시기하고 실패해가지고 공세오는 걸 못 보니까 후방으로 자꾸 빼돌리게 합니다. 황제한테 슬슬슬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광 입장에서는 그런 전투를 자기하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도도 없이 자기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향도라는 건 길잡이를 얘기하죠. 그렇죠? 군에 있어서. 그러니까 흉노 지역에 북방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향도를 앞장세워 가야만이 적을 정탐하게 되고 적이 어디 숨어 있을까를 잘 알게 된단 말이죠. 기습을 피하게 되는데 향도도 없이 나갔다가 결국은 공격에 처해서 간신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장군 위청이 대장군의 명령을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군령을 어겼다는. 그러면은 이광한테 군령을 어겼으니까 당신이 뭐 보고서 내고 황제한테 벌을 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밑에 있는 부하장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치군인들이 하는 꼴들이죠. 대개 이제 누가 미우면은 저쪽에 있는 저 장군이 미우면은 저 장군한테 대놓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하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부하장교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광 장군이 그 부하장군들한테 뭐 보고서 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하라 온갖 귀찮은 것들을 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야. 이게 전투에 나갈 장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 장군이 직접 알았다. 니들은 이제 더 이상 가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라고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흉노가 크고 작은 싸움에서 모두 70여 차례나 교전했다. 이번에 다행히 대장군을 따라 출전해 선우의 군사와 선우는 흉노의 최고 우두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작전하려고 했건만 대장군이 또 나의 부서를 옮겨 멀리 돌아 행군토록 해서 길을 잃고 헤매었으니 이것이 천명이 아니겠는가. 내 나이 60이 넘었으니 이제 다시 도필리에게 신문을 당할 수 없다. 도필리는 뭐냐 그러면은 법관을 얘기합니다. 저기 도자는 칼도자잖아요. 칼도자잖아요. 그죠? 이게 부필자잖아요. 옛날에 이제 도필리들은 요 허리춤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신문하게 되면 칼로 글자를 새깁니다. 깔약깔약하게. 그걸 도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빼어 목을 찔러 자결했다. 이광군대의 문무관리와 전군사들은 모두 통곡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이광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노설을 불문하고 모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요. 심지어 적군인 흉노에조차도 애도를 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광 장군의 대체적인 일대기와 그의 죽음에 관계된 대목입니다. 요거는 이광 장군 무덤 앞에 서 있는 묘비입니다. 여기 2001년도에 이광 장군 무덤입니다. 그때는 뭐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동네 버스 귓가에 멈춰놓고 걸어서 언덕을 걸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2016년에 갔더니 깨끗해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고 앞에 전시관도 하나 생기고요. 그래서 역사가 복권을 시키고 있다.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늘 역사가 가져다주는 선물과 그 다음에 역사 읽기를 강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역사는 기록하지 않지만 기억한다. 라는 아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집단 기억이 살아있는 시대에는 사회 지도층들은 역사의 평가를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단 기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옛날에 사관들이 앉아가지고 지배층들의 언행들을 자기들끼리만 기록하는 기록물이 아니다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모든 언행이 실시간으로 거의 중계되다시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지도자의 언행이 수많은 수천만 명에 뭐 나아가서는 수억 명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기억됩니다.
그 기억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억됩니다. 그죠? 예. 나중에 역사는 이 기억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공소시효 없는 법정에다가 세웁니다. 그때 기억을 불러냅니다. 이게 역사의 기억이 돼요. 역사는 기록하지 않지만 기억한다 라는 겁니다. 이광 장군도 2200년 전에 2100여 년 전에 정치군인들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노란한 무죄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비운의 장군이긴 합니다만은 상하천이 이제 기록으로 남겼죠. 그죠? 상하천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복권이 됐고, 그리고 역사는 후대 사람들은 이광이 남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높이 기려서 역사가 지금 이제 복권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들을 중국 다니면서 저는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고, 또 중국 인민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중국 인민들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새롭게 평가받는 그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한 명장으로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리더십 연구에도 이제 뭐라 그러니까 케이스 스타디에 표본으로 이제 늘 불려 나오는 그런 장군이기도 합니다. 이광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정불식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광의 리더십과 정불식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날 21세기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리더십이 21세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더 유용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광은 아까 보셨다시피 부하 장병들을 편안하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광 장군하고 같이 전투하기를 기꺼이들 원했습니다. 위임 내지 자유 방위명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훈련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문서 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행군할 때 줄 맞춰서 가라든지 이런 건 안 합니다. 이광은 간편한 행군과 군용 경계 생략 이거 다 생략하고요. 보고서 문서 생략, 그 다음에 소수의 척후병만 활용을 합니다. 몇몇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상대편 진영을 염탐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고 나면 대승 아니면 대패다. 그 위험 부담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에 비해서 정불식이라고 하는 장수는 경계 내지 통제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경계형 리더십 내지는 통제형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행군도 엄격하게 줄여서 행군하게 하고요. 주변 경계도 철저하게 하고 군기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짖지 않는 전략. 그 정불식은 상대편한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안 지는 쪽으로만 먼저 모든 것들을 취해 놓고 다행히 이기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되게 정치군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금 안 잡히려고. 그죠? 패배만 안 하면 되니까. 패배에 대한 추궁은 나중에 엄격했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이광이라는 장관이. 졌다고.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이 정치군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는 당연히 이광 같은 리더십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제는 조직원들의 창의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리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 세기 21세기의 가장 큰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창의적 발상입니다. 스포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축구를 역사를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조직력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죠? 조직력 강조.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이제 박종환 감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현대 축구는 전부 다 개인기입니다. 개인의 테크닉 기술이 발전하지 않거나 개인 기술이 확보되지 않고 조직력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90분 동안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대처 능력은 철저하게 청조적 발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가 가장 창의력을 요구하는 스포츠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철저한 조직력을 요구하던 스포츠에서. 그래서 뭐 어떤 스포츠가 됐든 간에 최근에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볼을 컨트롤하고 전략 전술을 수시로 변동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게 또 맞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개인기의 극대화를 통한 승부를 결정짓는, 이것도 이제 조직 내에서 IT 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죠. 개인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관과 같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거죠. 그죠? 뭐 보고서 쓰느라고 한낮을 보내고 뭐 이러면은 언제 창조적 발상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나 또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업 가운데에서 신화적인 기업이 있죠. 네이버라고. 근데 이 네이버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도 결제를 종이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지금 서서히 이제 뭐 침몰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집단 지성을 마음 놓고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부 다 공짜로 전부 다 써먹었다는 겁니다. 죄다다. 굉장히 유튜브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어디 찾아가가지고 뭘 올려놓으면은 네이버는 그걸 자기는 이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면은 이 사람의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하면은 그 네이버를 클릭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는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을 수익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누질 않은 겁니다. 약탈적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는 자꾸 퇴출될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리더십의 문제죠. 그리고 뭐 역시 또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 이제 한나라 문제라는 사람이 이제 자 그러면 한나라 초기에 이제 황제들 순서를 볼게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유방이죠. 고조. 그 다음에가 해제. 해제인데 이때는 여태후가 다 정치를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여태후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시 세력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들죠.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무제 이렇습니다. 한나라 문제 때는 흉노와의 관계가 평화관계였어요. 화친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광이라는 장수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가 한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대는 때를 만나지 못했다. 만약 내 아버지 때, 고조 때, 유방 때 살았더라면 일반후 제후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수로서의 이광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찍부터 젊었을 때부터 문제 때부터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도 이광이 출세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점쟁이한테 점을 한번 칩니다. 사마천 사기의 점쟁이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언, 그러니까 한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어 있는 예언하는 큰 점쟁이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이제 운명을 감정하는 예언 점쟁이들이 나오는데 이게 왕삭이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야, 내 관상이 후가 될 관상이 아니냐. 내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내가 얼마든지 제후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운명이 원래 그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혹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농서태수 때 항복한 강족이라고 하는 이민족 800여 명을 속여가지고 한날에 다 죽인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게 후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상이라는 놈이 항복한 자를 죽이는 일보다 더 큰 화는 없습니다. 그게 그 때문에 장군께서 후가 못된 겁니다. 라고 이제 아니 남의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이 되게 점쟁이들이 저렇게 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왜 틀린 예언이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광이라는 장수는 평생을 전장터에서 그 수차례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탁월한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하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벼슬을 받고 하는데도 자기는 영 벼슬을 못하는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왕발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당나라 초기 때 시인이 등왕각서라고 하는 유명한 시 속에서 풍당 이로여 이광남봉이다 라고 하는 또 유명한 19절까지 나온 게 이광이 등장합니다. 풍당도 사람 이름입니다. 풍당은 쉽게 늙고 이광은 벼슬 받기가 어렵구나 라는 말로 이광이 얼마나 벼슬을 받기 승진을 제대로 못했으면 19절까지 등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신 왕발의 탄식까지 됐어요. 자, 이광이 표면적으로는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문제 때는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전투를 자주 못 치렀으니까 공을 못 세웠죠. 근데 이 경제 때 들어오면 이게 이광이 한참 나이인데 늙은 장수만 기용을 했어요. 주로 노장들만. 그 다음 무제 때 왔으니 늙었네. 무제는 젊은 장수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합리적인 이광이 출세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광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아까 제가 5초 7국의 난을 평정할 때 주화부를 따라서 공을 세워서 양왕으로부터 장군 도장을 받았다 라고 하는 대목이죠. 이 대목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광의 평생 출세를 가로막았다 라는 거죠. 5초 7국에 날 때 아까 고백했죠, 그죠? 이름을 떨쳤어요. 그래서 양왕으로부터 장군 도장을 받아서 돌아왔으나 사마천 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그럴듯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앙정부가 한 나라가 들어서가지고 고조 문제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경제 때 와가지고 5초 7국의 난이라고 하는 큰 내란이 이제 네 번이 일어난 겁니다. 5초 7국이라는 건 뭐냐면 오나라 초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5개 나라인데 주로 유씨들이에요. 대부분 다. 왜 이제 처음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중앙의 세력이 지방에 있는 세력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주로 친인척들을 주로 왕으로 봉해가지고 지방을 통치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이제 중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라. 이게 이제 번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얘기하면 번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번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지방의 세력이 커져요. 지방이 이제 강남 지역 같은 데는 5초 같은 데는 물산도 풍부하고 경제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왕들이 이제 야심만만한 놈들이 이제 있는 거야. 그리고 중앙을 이제 깔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죠. 말 안 듣고 까불고, 뭐, 조회도 안 가고, 뭐, 이제 이러다가,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기분 나빠. 그래? 나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원나라하고 초나라 결탁이 됐어요. 큰 나라하고 두 나라가 결탁이 되고 나니까, 이게 조그만 나라들은, 쟤들 둘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대세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렇게 이쪽으로 편을 들었어요. 7개 나라나 편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간에 가까스로 진압을 했어요. 진압을 했는데 이 젊은 이광이라는 장수가 한참 때잖아요. 경제 때니까. 가서 공을 세워갖고 들어왔는데 이 양나라 왕한테 장군 도장을 받고 큰 상을 받고 왔네. 이 양나라는 어떻게 믿어? 5초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7개 나라가. 앞으로 이 양나라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반란 진압에 있어서. 이게 막아주거든요. 처음에 5초 7국의 공격을 양나라가 잘 버텨. 그 사이에 이제 전력을 보충해가지고 결국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양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단 말이야. 그 양나라의 이제 위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양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상 받아갖고 왔어요. 장군. 중앙 입장에서는,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답니까 해석이? 아닌가 보네. 그래서 사마천이 정무도장을 받아서 돌아왔고 상도 저기 공도 세웠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굳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을 빌자면요, 이게 고압선을 밟았어. 밟지 말아야 될 고압선을 밟은 거야. 이제 왜 한참 나이에 이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감각이 좀 둔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때 만약에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으면 사양을 하면 되는데 그냥 젊은데 공세하고 했으니까 아이 그 감사합니다 그러고 의기양양하게 받아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고압선을 밟아버렸네, 그죠? 이게 평생 저는 요 대목 때문에 이광이 평생 황제들로부터 승진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야전 장수로 머물다가 비극적인 삶을 마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의 이광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하는 말에 자기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고 자기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마 이 장부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가 죽던 날 그를 알든 모르든 모두가 슬퍼했으니 그의 충심이 사람들의 믿음을 얻은 것 아니겠는가. 속담에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절로 길이 난다고 했다. 말은 사소한 말이지만 그 이치는 참으로 크다라는 말로 도리불은 하자성애라고 하는 이 8글자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우러내리는 걸로 봐서는 아마추어 아주 적절하게 속담을 인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저는 이제 그런 그 개혁에 실패하거나 또 이처럼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해가지고 불운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나 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순수의 독선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동기도 순수하고 의도도 순수하고 마음도 순수했지만은 타협하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결국은 뜻하는 바를 일궈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과연 그러면 순수를 버릴 것이냐, 그죠? 이 문제도 또 이제 깝깝해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광 장군의 노블레스 올리주였습니다. 명언 명구를 정리를 하고 이제 무장들의 노블레스 올리주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인을 위한 근원 문법. 사람이 청렴하고 군법에 엄격했다. 득상, 사첩, 분기, 휘하, 음식, 여사, 공지. 상을 받으면은 바로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병사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가무여제, 종불원, 가산사. 집에는 남는 재산이 없었고 재산 이야기를 끝내 하지 않았다. 이광의 모두 청렴함을 나타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가장 유명한 거죠. 그죠? 병사들이 다 마시기 전에는 물 가까이 가지 않았고, 병사들이 다 먹기 전에는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 도리불은 하자성에 계속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이번에 12주를 통해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주인공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건 뭐 천년기념물도 아니고 멸종 보호종들인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참 그만큼 우리 세태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거의 그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관포지교를 강의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관포지교를 다 강의하고 나면 강의들은 주로 이제 기업인들이니까 기업인들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많았던 질문이 뭐냐 그러면 교수님 그게 가능해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기꺼이 관중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관중 밑으로 처신했던 포숙의 이 위대한 팔로우십이 사마천, 저는 그 관한 열전을 읽으면서 딱 두 구절이 이제 필이 꽂혔단 말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관중이 포숙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생하지 않은 부모여 지하지 않은 포숙이다. 날 낳아주신 것은 부모지만 날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라는 대목 하나 하고 세상 사람들은 황공이나 관중보다 포숙을 더 칭찬했다. 딱 두 대목에 필이 꽂힌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관중에 대한 기록이지만 실제로 사마천이 의도한 것은 포숙이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이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결론을. 그래서 쭉 이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받는 질문. 근데 그게 가능해요? 굉장히 험악한 질문이죠. 그죠? 갑자기 기분이 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기껏 생각해낸 답이라는 게 그겁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거였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와 이런 인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또 작은아마 위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절에 가고 불경책을 읽고 하는 게 정말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보고 브레이크를 걸어보자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역사도 그런 브레이크 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12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빠져나가고 또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채찍의 역할을 하고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그죠? 들으려고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광, 도리부른 하자상의 이광이라고 하는 한나라 초기 때 명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지만 그 삶은 대단히 불운했던, 집안 전체도 불운했고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서관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이제 물도 안 갖다 놓고. 아까 그 주발의 아들도 나중에 부행하게 예. 예. 주발의 아들 주화부는 아버지 장례식 때 쓸 명기라고 하는 부장품을 사가지고 아버지 시신에다가 묻었는데 이제 그 부장품 가운데 무기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장수 집안이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반역을 도모했던. 뭔 반역을 도모했냐.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무덤에다가 넣었을 뿐인데 무기를. 죽어서도 반역을 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홍리들한테 가혹한 관리들한테 걸려가지고 탈탈 털리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제 9주쯤 됐으면 얼굴도 좀 펴시고 얘기도 좀 하시고 질문도 좀 하고 그러실 때 된 것 같은데 12주 끝나도 일 없을 것 같으네. 예. 아까 가계도에서 보니까 예. 조부는 나오는데 부모님은 안 나와서 예, 기록이 없습니다. 옛날에 기록이 왜 할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는 없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때는 별 볼 일 없어서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행적이 안 남아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사마천 당대에는 그 집안에 대한 족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굳이 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행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사라진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집안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후대 사람들이 이제 사마천 나이하고 연대하고 맞춰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이런 것 좀 기록해놓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뭐냐면 사마천은 그건 기록할 필요가 없다. 다 그 당시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예,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기록을 안 한 거죠. 그게 2000년 지나면서 기록이 이제는 사라져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 집안이 다 몰살당해서 불행하긴 한데 과연 이광훈 자체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옛날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마천 당대와 그 이전 시대 때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결이 보편적인 죽음의 한 형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물론 억울했겠죠, 그죠? 새파랗게 젊은 장수한테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거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또 길이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품으로 봐서. 혹시 지금 사마천 이후에 장군들 중에서 노블레스 오리주의 입장을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고 누구를 봐야 될까요?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면 생각이 안 나네. 사마천 이후에. 삼국지에 나오는 누가 있나요? 제갈량은 뭐 장수라기보다는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확실하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제갈량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실하게 실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갈량은 출사표를 내면서 쓰면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1800년 전에 재산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 뭐 이제 출사표 보면은 자기 집 재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집도 뭐 주시고 뭐 그다음에 옷 뭐 먹을 거 이런 건 다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갈아먹을 밭대기 조금 있고. 근데 이 기록 때문에 나중에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갈량의 재산을 조사해 봤더니 돈 한 푼 늘지 않았고 땅 한 뼘 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훨씬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필벌, 정확하게 상과 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갈량이 상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았고, 제갈량이 벌을 줘도 어느 누구도 벌 받는 사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반응. 그 다음에 제갈량의 정치 가운데에서 가장 그 오늘날 우리 공직자들이 배워야 될 그 뭐냐면 삼공이라는 거. 삼공의 원칙입니다. 공개, 공평, 공정, 이렇게 공짜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를 죽을 때까지 실천했던 그런 인물로서 만고의 충절이죠, 그죠? 다음 주에 사업가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범려라고 하는 삼취삼산 세 번 재산을 모아가지고 세 번 재산을 모두 다 사회에 환원했던 범려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